제가 들려드릴 181번째 소설은요,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입니다. 클레어 키건은 아일랜드 출신 작가고요. 최근 들어 점점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십시오. 웨일즈 대학교에서 학부생들을 가르쳤고요. 1999년 소설집 남극으로 로니 아일랜드 문학상과 윌리엄 트레버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소설들은 아름답고 명료하고 실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정밀한 문장으로 글을 썼고요. 스토리 전개와 대사들이 다 주옥 같습니다. 그동안 4권의 소설을 출간했는데요. 다작의 작가는 아니지만 이 4개의 소설이 다 찬사를 받았고 그녀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맡겨진 소녀는 2009년에 출간되었어요. 이 소설로 트레비번스 문학상을 받았고요. 타임지는 21세기 최고의 소설 50권에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2022년에 말없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영화 제작도 되었어요. 영화도 좋지만요.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게 좋았어서요. 영화를 보시려면 소설을 읽은 후에 보실 걸 추천합니다. 주인공은 어린 소녀고요. 그 소녀가 1인칭 나로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녀로 호칭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81년 즈음이고요. 공간은 아일랜드의 해변 마을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린 소녀로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위로 언니가 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지금 5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가난한 집안 형편, 무심하고 거칠기만 한 아빠, 임신한 채 집안일과 농사일에 자녀들까지 보살피느라 지쳐있는 엄마, 곧 출산을 앞두고 하나라도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녀를 다른 집에 여름 몇 달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먼 친척벌 되는 킨셀라 아저씨네 집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네는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그녀를 선뜻 맡아주었어요. 일요일 아침 미사를 마치고 아빠는 차로 엄마의 고향인 해안 쪽 웩스퍼드로 차를 달려 그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줌마는 자동차 문을 열고 그녀를 안아내리면서 입맞춤을 해주었고 너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유모차에 타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잠시 머물러 아저씨와 농사 이야기를 했는데 건초가 잘 되어서 다락에 가득 채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진짜 그러면 좋겠다 싶은 거짓말을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아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아빠는 어디에서든 뭘 먹고 나면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잠자기 전에 아줌마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고 목욕을 꼼꼼히 시켜주었습니다. 이렇게 온몸을 담그고 목욕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갖고 온 옷이 없어서 아줌마가 옷을 찾아와 입혀주었는데 셔츠와 바지가 길었으므로 접어서 입혀주었습니다. 그날 아줌마와 운물에도 가보고 집 앞의 밭에도 가보았습니다. 밭은 넓고 평평하고 전기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어요. 한쪽에 키 큰 홀스타인 젖소들이 2사람을 둘러싸고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망가는 소는 한 마리도 없고 젖소들이 뿌리만 남기고 풀을 뜯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는 계속 걸어가고 양동이 가장자리를 타넘는 바람이 가끔 속삭인다. 우리들 다 말이 없다. 가끔 사람들이 행복하면 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 생각을 떠올리자마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깨닫는다.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 아줌마는 왜 건초가 아직 안 되었는가를 물었어요. 아빠가 건초를 잔뜩 쌓아두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아줌마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꾼들한테 줄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작년 걸 이제야 줬다고 대답했어요. 아줌마는 내가 돈을 조금 보내면 메리가 자존심 상할 것 같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엄마는 괜찮은데 아빠가 신경 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엄마를 메리라고 불렀어요. 그녀가 쓰게 될 방, 벽지에 그려진 그림에는 색색의 기차가 달리고 있었는데 군데군데 작은 남자애가 멀찍이 떨어져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지만 왠지 쓸쓸한 그림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깼는데 아줌마가 들어와 옆에 앉아서 그녀를 보고 있었고
그녀는 계속 자는 척을 했습니다. 아줌마는 아주 작은 소리로 불쌍하기도 하지. 네가 내 딸이라면 절대 남의 집에 맡기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첫 아침. 그녀는 뜨거우면서도 차가운 기분을 느끼며 잠에서 깼어요. 매트리스가 축축했고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아줌마에게 솔직히 말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으로 이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아줌마는 들어와서 금방 이 사태를 알아차렸어요. 그러자 얼른 매트리스가 낡아서 이렇게 습기가 찬다고 널 이 매트리스에서 재울 생각을 한 자신이 문제라고 말했어요. 둘은 매트리스를 밖으로 끌어내서 세탁하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자꾸 냄새를 맡으려고 하자 아줌마가 못 맡게 했어요. 그리고 세탁 돕느라 고생했으니까 베이컨을 먹어야 한다면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다 차리자 아저씨를 불러오라고 큰 소리로 불러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가르쳐준 대로 위쪽 밭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저씨가 들어왔고 웩스포드에서 너보다 대단한 목청을 가진 애는 없을 거라고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빵에 버터를 바르며 그날 뉴스에 나온 북아일랜드 분쟁 중 단식 투쟁을 하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했고 아줌마는 죽은 이를 위해 짧게 기도했습니다. 아저씨는 어떤 남자는 굶어 죽었는데 자신은 이 좋은 날에 두 여자한테 밥을 얻어먹고 있으니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아줌마는 주로 집안일을 했는데 음식 만들기, 보관하기, 청소, 세탁, 다림질 등을 했어요. 아저씨와 아줌마는 무슨 일을 하든 서두르지 않지만 쉬지 않고 바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엔 아저씨가 꼬맹이가 빨리 달릴 수 있는가를 물었어요. 아저씨는 그녀를 가끔 꼬맹이라고 불렀고 아줌마는 가끔 아가라고 불렀어요. 진입로에 있는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오는 거였는데 아저씨는 그녀에게 전속력을 내서 진입로 끝까지 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힘껏 달려서 편지를 꺼내갖고 다시 달려서 돌아오자 아저씨는 손목시계를 보면서 처음 치곤 나쁘지 않다고 내일 또 해보자고 이번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 술록처럼 달리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밤에 아줌마는 그녀의 귀지를 파주면서 여기다가 제라늄을 심어도 되겠다고 농담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편안한 날들,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 한편엔 차라리 무슨 일이 일어나 이 편안함이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하루하루가 그 전날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으로는 달걀 요리, 토스트, 마멀레이드 같은 걸 먹고 식사가 끝나면 아저씨는 모자를 쓰고 밭으로 나갔어요. 아줌마는 타르트, 스콘 등을 만들고 침구를 정리하고 세탁을 하고 청소 같은 걸 했으며 그녀는 조금씩 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9시 뉴스를 보고 일기예보가 끝나면 잘 시간이 되었어요. 가끔 밤에 사람들이 놀러왔습니다. 카드놀이를 주로 했는데 밑장 빼기를 했다고 투덜대기도 하고 또 동전 던지기 놀이. 어느 날엔 누군가 아일랜드 타악기인 스푼스도 연주했습니다. 손님 중에 당나귀 소리를 내는 아저씨가 왔던 날은 아줌마가 그녀도 아래층으로 내려오게 했어요. 당나귀 아저씨는 당나귀 소리를 냈고 다들 웃자 웃음 찾기 게임도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신이 나서 마카롱을 12개나 먹었어요. 그날 두 남자가 찾아와서 학교 지붕교체 비용을 마련하는 모금을 했는데 아저씨는 당연히 낸다고 우리한테 애가 없다고 해서 다른 집 애들 머리에 비가 떨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금하러 온 두 남자에게 주기 위해 아줌마는 차를 더 끓였어요. 어느 날 오후에 옷을 사러 다같이 시내인 고리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미사에 갈 때 그녀가 접어서 입었던 셔츠와 바지가 아저씨 마음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준비를 하고 나온 아줌마는 왠지 울고 나온 듯 보였습니다. 시내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아저씨는 그녀에게 1파운드를 주고 먹고 싶은 걸 사 먹으라고 했습니다. 옷가게에 들어가 옷을 많이 샀어요. 블라우스, 바지, 원피스, 속옷, 가죽구두,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색 양말, 그리고 다른 식품 같은 것들도 샀습니다. 아줌마는 곧 엄마 생일 아니냐고 엄마에게 보낼 예쁜 카드도 하나 사주었어요.
이웃에 사는 마이클 아저씨가 죽었고 장례식이 있었어요. 아줌마는 집에 그녀만 남겨놓을 수는 없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절차를 설명해 주었어요. 마이클 할아버지 집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실이 관 속에 죽은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가까이 가자 한 모금 마셔보게 했으며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착하다고 이런 것에 절대 맛들이면 안 된다고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레모네이드를 컵에 따라 주었고 아저씨 무릎에 앉아 마시면서 죽은 할아버지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좀 지루해졌고 이 집 가까이에 밀드러드 아줌마 집에 가 있으면 나중에 가는 길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밀드러드 아줌마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녀에게 아저씨 아줌마의 일상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 아직도 그의 옷이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녀는 아저씨 아줌마의 죽은 아들 이야기를 밀드러드 아줌마에게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애는 예전에 큰 개를 따라서 거름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어요. 아저씨는 총을 들고 개를 죽이려고 밭으로 끌고 갔지만 차마 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는 하룻밤새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렸다고 했어요. 지금은 까맣다고 하자 아마 염색을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왔을 때 입었던 다소 큰 옷, 벽지에 그려진 기차와 손을 흔들던 남자의 이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아저씨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줌마는 밀드러드 아줌마가 뭘 물어보았는지를 물었고 그녀는 시시한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아줌마에게 비밀을 갖고 싶지 않았으므로 죽은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개가 마중을 나왔고 아저씨가 이제까지 개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다는 걸, 그녀에게 입힐 옷이 크다고 옷을 사러 나가자고 했던 날 준비를 마치고 나온 아줌마의 얼굴에 울음의 흔적이 있었던 것, 이것들도 다 연결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저씨는 새 구두를 길들이러 나가자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 대목을 중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저씨가 내 손을 잡자마자 나는 아빠가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게 아저씨가 손을 놔줬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 힘든 기분이지만 걸어가다 보니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는 집에서의 내 삶과 여기에서의 내 삶의 차이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 아저씨는 내가 발을 맞춰 걸을 수 있도록 보폭을 줄인다. 길은 계속 이어지고 모든 것이 환해지는 느낌이다. 아저씨는 별뜻 없는 말을 몇 마디 하더니 늘 그렇듯 조용해지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 흘러서 드넓은 모래밭에 도착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모래 언덕을 오르다 보니 숨이 찬다. 어느새 우리는 땅이 끝나는 캄캄한 정상에 서 있고 길쭉한 해변과 바다가 펼쳐졌다. 나는 저 깊은 바다가 멀리 잉글랜드까지 이어지는 것을 안다. 물러가는 파도를 향해 달리다가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자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우리는 신발을 벗는다. 아저씨 무릎에 물이 닿는 곳까지 들어갔다가 아저씨의 목마를 탔다. 무서울 것 없단다. 아저씨가 말했다. 아저씨는 이상한 일은 꼭 일어나기 마련이라고 했어요. 그건 밀드러드 아줌마의 호기심을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줌마는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지만 가끔은 실망하게 된다고 말하며 웃었는데 그 웃음은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때로는 할 필요가 없는 말도 있는데 입 다물기 좋은 기회를 놓쳐서 많은 걸 잃는 사람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와 해변을 따라 걸어온 길을 돌아갔어요. 사구 꼭대기에 와서 신발을 신는데 아저씨가 멀리 불빛을 가리키며 아까는 2개였는데 이제 3개가 되었다고 했어요. 멀리 바다를 보니 2개의 불빛 사이에 또 다른 불빛이 꾸준히 빛을 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3번째 불빛이 보인다고 하자 아저씨는 2 팔로 그녀를 감싸더니 마치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꼭 끌어안았어요. 우편물을 가지러 진입로까지 달렸고 아저씨는 처음 왔을 때보다 19초나 빨라졌다고 기뻐했어요. 그날 엄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남동생이 태어났고 월요일이 개학이니 주말에 데려다 달라고 써 있었어요.
그녀는 자기가 돌아가야 하냐고 되물었고 아줌마는 알고 있지 않냐고 우리처럼 나이 많은 부모랑 여기서 영영 살 수는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울음을 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는 뜨개도 한 책을 갖고 와서 스웨터를 짜줄 테니 골라보라고 했어요. 그녀는 눈물로 시야가 흐려져서 아무거나 하나를 골랐고 아줌마는 빨리 시작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차라리 빨리 가고 싶었어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라면 그냥 얼른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저씨는 하루 종일 뭔가를 했지만 아무 일도 끝내지 못했어요. 아줌마가 갈색 가방을 주었습니다. 낡은 거지만 가지라고. 우린 아무 데도 안 가서 쓸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 가방에 여기 와서 생긴 옷들을 넣었고 시내의 웹스 서점에서 산 책도 넣었어요. 하이디, 케이트가 한 일은, 눈의 여왕 등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들을 사갖고 와서 어려운 단어들 때문에 읽느라 쩔쩔맸지만 아저씨가 단어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그녀가 짐작해서 맞추거나 비슷하게 맞출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어요. 그건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출발하는 것이 느껴지고 전에는 갈 수 없었던 곳들까지 자유롭게 가게 되었다가 나중에는 수월해지는 것처럼 아저씨와의 독서는 그런 힘을 주었어요. 아주머니는 비누와 머리빗도 주었고 그녀는 그런 물건들을 챙기면서 이 물건을 샀던 곳과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거의 항상 빛나고 있었던 태양을 떠올렸습니다. 아저씨 아줌마가 이웃집에 송아지 나오는 걸 도우러 잠시 갔을 때 그녀는 운물에 가서 물을 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줌마와 아저씨가 돌아와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그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임을 상기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전전날에 갈 예정이었는데 그녀가 운물에서 물에 젖는 바람에 오한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줌마는 그녀를 위층에서만 있게 했고 레몬과 정향, 꿀을 넣은 따뜻한 음료에 아스피린을 먹게 했습니다. 일요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파크 브릿지를 지나고 낡은 학교가 서 있는 언덕을 넘어 집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차를 천천히 몰았고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고 개들과 언니들이 뛰어나왔어요. 동생과 새로 태어난 아기. 집 안으로 들어가니 축축하고 차가웠고 더러운 발자국 투성이었어요. 엄마는 그녀를 보고 그동안 좀 컸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탕아가 돌아왔다고 말썽을 안 부렸나고 아저씨에게 물었고 아저씨는 절대 아니라고 아주 착한 아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녀가 쉰 목소리를 내자 아저씨가 오한이 들어서 며칠 동안 누워 있었다고 말해주자 아빠는 대뜸 아저씨에게 애들을 잘 돌보는 편이 아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놀라서 아빠에게 뭐라 했어요. 그러나 아빠는 재채기 하는 그녀에게 그꼴로 돌아왔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에게 갖고 온 잼 상자와 감자자루를 주었어요. 그리고 서둘러 돌아가려고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모든 게 다 고맙다고 말했고 아저씨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고 아주 좋은 딸을 두었다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맡겨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책 계속 열심히 읽으라고 다음에 왔을 때는 습자 연습장에 금별을 받아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와 아줌마는 그녀를 알아주고 차에 올라 출발했어요. 아저씨 차가 진입로에서 문을 열려고 멈추었고 그녀는 갑자기 차 있는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속을 스쳤어요. 벽지에 그려져 있던 남자아이를, 젖은 매트리스를, 바닷가에서 본 세 번째 불빛을, 이번 여름을, 지금을, 이 순간만을. 아저씨는 차에서 내렸고 달려드는 그녀를 팔로 안아들었어요. 아저씨에게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어깨 너머로 아빠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손을 놓으면 물에 빠지기라도 할 것처럼 아저씨를 꼭 잡았고 아줌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줌마는 한 명이 아니라 2명 때문에 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비밀을 지켜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빠,
그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차마 눈을 뜰 수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 뜬다. 킨셀라 아저씨의 어깨 너머를 아저씨가 볼 수 없는 걸 뚫어져라 쳐다본다. 아저씨 품에서 내려가 나를 자상하게 보살펴준 아줌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더욱 심오한 무언가 때문에 나는 아저씨 품에 안긴 채 꼭 잡고 놓지 않는다. 아빠, 내가 그에게 경고한다. 그를 부른다. 아빠.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소녀인 그녀는 엄마 아빠의 짐을 덜기 위해 킨셀라 아저씨네 집에 잠시 살러 갔어요. 킨셀라 부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집안 곳곳에 아들의 흔적이 있었어요. 아저씨는 아들이 죽음에 관련 있는 개조차 죽이지 못했어요. 킨셀라 부부는 다른 이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선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서 그녀는 따스함을 경험해요. 그 집엔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움을 나누고 이웃들은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고 부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맡게 된 어린 소녀에게도 그랬어요. 킨셀라 부부가 그녀에게 뭔가를 베푼 건 아니에요. 부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또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중에 자신들이 보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녀가 삶에 들어온 걸 기쁘게 맞아들였어요. 그녀는 킨셀라 댁에 머무는 동안 애정어린 보살핌을 받았고요. 그전에는 모르던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을 거예요. 아줌마는 첫날 이불에 오줌을 싼 그녀를 곤란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는 심부름을 재미있게 시키고 달리기까지 하도록 했으며 책 읽는 법을 배우고 서로에게 향하는 시선도 배웠어요. 당시 아일랜드는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킨셀라 부부의 집에서의 시간은 평화롭게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대목, 그녀는 아빠라고 2번 부르는데요. 뒤가 보이지 않는 아저씨에게 아빠가 오고 있다는 경고로서 또는 그동안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준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건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한 시절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인생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누구, 아직도 기억나는 선물, 진심, 조건 없이 한동안 지속되었던 배려, 그건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에게 전등을 받아 불을 켰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 어두워도 나에게 전등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삶을 따스하게 지켜주는가를 경험이 있으면 알 수 있어요. 거기에다 나도 누군가에게라는 결심까지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만하게 하는 건 바로 그런 거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